330명입니다. 사흘 전 새벽 동남아 한 국가에서 동시에 연락이 끊긴 한국인 숫자예요. 20대부터 30대까지요. 자원봉사 갔던 대학생들, 워킹 홀리데이 중이던 청년들, 소규모 사업하던 사람들까지요. 갑자기 전화가 안 되고 메시지가 안 읽히고 위치 추적이 꺼졌습니다. 330명이 한꺼번에요. 저는 그 새벽 첫 긴급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30년간 인터폴 한국 파견대에서 일했어요. 납치 사건을 수없이 봤죠. 마약 조직, 인신매매, 장기밀매. 온갖 끔찍한 것들을요. 하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330명이요. 동시에요.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48시간이요. 정보팀 팀장이 말했어요. 2차 이송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48시간 안에 국경 너머로 넘어가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영영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틀이요. 이틀 안에 330명을 찾아야 한다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현지 정부한테 협조 요청하고 언론이 며칠 떠들다가 조용해지고 그렇게 잊혀지죠. 저는 30년간 그런 패턴을 수없이 봤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민 납치되면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요.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쓴다. 모든 수단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틀 안에 330명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48시간을 지켜봤습니다. 현장 곳곳에서요. 그리고 제가 30년간 본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집요함도요. 이런 결과는 더더욱이요. 지금부터 그 48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연희입니다. 62살이에요. 30년간 인터폴 한국 파견대에서 일했습니다. 국제범죄 분석관이었어요. 납치, 인신매매, 조직범죄. 온갖 끔찍한 사건들을 분석했죠. 은퇴한 지 2년째였는데 그날 새벽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귀해달라고요. 긴급 상황이래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였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모든 부처가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동남아 한 국가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330개였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현지 시각 기준으로 한국인 330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패턴이 일치해요. 조직적 납치로 판단됩니다. 목적은 추정 중이지만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2차 이송 정황은요? 국정원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착됐습니다. 48시간 안에 국경 너머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적이 불가능해져요. 인접국은 협조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48시간이요. 이틀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30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요. 먼저 외교 채널로 항의합니다. 현지 정부한테 협조를 요청하죠.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요. 언론 브리핑하고 국민 진정시키고요. 그러다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구출 성공률은 30%도 안 돼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납치는 거의 불가능해요. 330명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게다가 48시간이요. 말도 안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도 모자라요.
현지 정부랑 협상하고 정보 수집하고 작전 계획 세우고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 인질들은 이미 사라지고요. 저는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요. 회의만 계속하다 시간 보내고 결국 몇 명만 겨우 구출하고 끝날 거라고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한국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합동 TF 즉시 가동합니다. 외교, 국정원, 경찰, 국방. 모든 부처가 하나로 움직여요. 지금부터 48시간은 다른 모든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것만 집중하세요. 국정원 차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 발령했습니다. 해당 국가 전 지역이요. 항공사, 통신사한테 위치 데이터 동결 요청 완료했고요. 뭐라고요? 벌써요? 사건 발생한 지 1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보통은 회의만 이틀 하거든요. 근데 벌써 TF 가동하고 여행경보까지 올렸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인터폴 긴급 공조 요청 발송했습니다. 아세안폴, 유로폴까지요. 현지 CCTV 확보 중이고 통신기지국 로그도 요청했어요.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특수부대 대기 명령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접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지만 시간이 없으면 다른 수단도 쓸 겁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직접 투입이요? 군대를요? 그건 거의 전쟁 아닌가요? 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외교가 안 되면 군대까지 보내겠다고요. 미친 짓 아닌가요? 국제법 위반인데요. 주권 침해인데요.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제법 검토팀 이미 구성했어요. 자위적 긴급 피난 조항, 자국민 보호 원칙, 모든 법적 근거 확보 중입니다. 우리 국민 330명이 납치됐어요. 합법적으로 구출할 겁니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돼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은 다르구나. 다른 나라들처럼 시간만 끌다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한국은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벌써 12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걸 해냈습니다. TF 구성, 여행경보, 인터폴 공조, 특수부대 대기, 법률 검토.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1시간 회의였는데 결정된 게 수십 개였습니다. 보통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나거든요. 더 논의하자, 검토하자, 나중에 다시 모이자. 그런 식이죠. 근데 이번은 달랐어요. 모든 게 즉시 실행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최 박사님, 과거 유사 사례 분석해 주세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다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오전까지요.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납치 사건들이요. 필리핀에서 20명 납치됐던 사건, 리비아에서 30명 인질로 잡혔던 사건, 예멘에서 15명 억류됐던 사건. 모두 찾아봤어요.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 24시간은 대부분 회의로 보냈어요. 상황 파악, 대책 논의, 여론 관리. 실제 행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48시간 후에야 외교 공문 보내고요. 72시간 후에 현지 정부랑 협상 시작하고요. 일주일 후에나 구출 시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어요. 이미 인질들이 이동한 후였거든요. 성공 사례는 극소수였습니다.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5명 구출한 경우,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8명 구출한 경우. 그것도 몇 달 걸렸어요. 특수부대 투입하고 현지 정부 동해 받고 작전 계획 세우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48시간 안에 구출한 사례는요?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한 건도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이틀 안에 300명 넘는 인질을 찾아서 구출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도 실패할 거라고요. 48시간은 너무 짧아요. 330명은 너무 많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일부만 구출하고 끝날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과거 사례상 48시간 안에 전원 구출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만 구출하고 나머지는 외교로 풀어야 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제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 과거 사례는 잘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따라 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 거예요. 48시간 안에 전원 구출. 그게 목표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하지만 그분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24시간 동안 한국이 뭘 했는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외교 공문 20건 발송 완료. 현지 정부, 인접국, 국제기구까지요. 인터폴 공조 요청 40개국 전달. CCTV 영상 300시간 분량 확보. 통신기지국 로그 분석 중. 위성사진 12장 입수. 용의 차량 8대 추적 중. 수상 건물 15곳 파악 완료. 24시간 만에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았다고요? 보통은 일주일 걸리는 일인데요. 어떻게 가능하죠? 국정원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력을 총동원했어요. 해외 지부, 현지 협력망, 민간 정보원까지요. 잠도 안 자고 일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진심이구나. 정말로 48시간 안에 구출하려고 하는구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도는 하고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정보를 모으는 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구출은 어떻게 하죠? 330명을요? 현지 정부 협조도 없이요?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24시간이 보여줄 거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집요한지를요. 두 번째 24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외교부가 움직였어요. 공문 20건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답변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회신율 30%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형식적이었어요. 조사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지 정부는 더 심했어요. 증거를 제시하라. 관할권 문제가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 회피했습니다. 명백히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현지 경찰이나 관료 중 일부가 납치 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협조할 리 없었어요. 보통은 여기서 막혀요. 현지 정부가 협조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주권 문제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교 협상으로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협조 불가 국가에 대해 ODA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경제 협력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협력은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ODA요? 공적 개발 원조요. 한국이 그 나라한테 주는 원조 말이에요. 그걸 끊겠다고요? 그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개도국한테 ODA는 생명줄이거든요. 그걸 끊으면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보통은 조용히 협상하거든요. 공개적으로 압박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엔 대놓고 경고한 거예요. 협조 안 하면 돈 끊는다고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현지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사관으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어요. 과도한 압박이다,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답변했어요. 우리 국민 330명이 납치됐어요. 귀국 정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협력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시에 다른 채널도 가동됐습니다. 인터폴이었어요. 한국이 긴급 공조를 요청했거든요. 인터폴 사무총장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직접요. 이례적이었어요. 보통은 실무선에서 처리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인터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드노티스 발령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국제 수배령이요. 납치 조직 관련자들에 대한 거였습니다. 또 회원국들한테 협조 요청을 보냈어요. 한국 국민 납치 사건 긴급 공조 필요. 40개국 넘게 응답했습니다. 아세안폴도 움직였어요. 동남아 국가경찰협력기구요. 한국이 회원국이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우리 국민이 회원국 영토에서 납치됐습니다. 아세안폴의 협력이 절실해요. 증거 공유,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모든 게 필요합니다. 회원국들이 압박을 느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보통은 조용히 부탁하는 수준인데요. 이번엔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라고요. 아니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요. 유로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경찰협력기구요.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긴급 요청이 들어갔어요. 납치 조직 배후 추적, 자금 흐름 파악, 국제 네트워크 분석. 유로폴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줬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 조직 정보, 수법 분석. 모든 자료가 한국으로 전달됐어요. 30시간째였습니다. 회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30%였던 회신율이 70%로 올라갔습니다. 압박이 먹혔어요. ODA 재검토 경고, 인터폴 공조, 아세안폴 압박, 유로폴 참여. 모든 채널을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CCTV 추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통신사가 기지국 로그를 제출했습니다. 국경관리소가 수상 차량 목록을 전달했어요. 이웃 나라들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국제공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국정원 분석팀이 밤을 새웠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어요. 수천 건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위성 사진과 대조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 집결지, 의심 건물. 지도에 표시됐어요. 36시간째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한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현지인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익명으로 정보를 넘겼습니다. 인질들이 있는 위치요. 도시 외곽 폐공장 지대래요. 15개 건물 중 하나일 거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위성 사진을 떴습니다. 해당 지역이요. 확대했어요. 15개 건물이 보였습니다. 모두 낡았어요. 폐공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에서 이상한 게 포착됐어요. 열화상 반응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이 확신했어요. 적이 있어요. 330명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출하죠? 현지 정부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경찰 투입을 거부했습니다. 주권 문제 때문이래요. 외교로는 한계였습니다. 이미 모든 채널을 동원했어요. 압박도 했고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40시간째였어요. 남은 시간은 8시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외교로는 안 된다는 걸요. 다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준비됐습니다. 특수부대요.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투입 가능해요.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주권 침해예요. 국제법 위반이고요.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법률팀이 검토했어요.
자위적 긴급 피난 조항으로 정당화 가능합니다.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니까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과거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아덴만 여명 작전이요. 2011년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선박을 납치했어요. 특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전원 구출 성공했어요. 사상자 없이요. 모두가 그 작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였거든요. 해적들은 무장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완벽하게요. 세계가 놀랐었죠. 대통령이 결심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최악의 경우 투입합니다. 하지만 외교도 끝까지 시도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적 해결을 추구합니다. 군사작전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2시간째였습니다. 특수부대가 대기 태세에 들어갔어요. 수송기가 준비됐습니다. 장비가 실렸어요. 작전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령은 안 떨어졌어요. 외교 채널이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평화를 원하지만 필요하면 행동한다. 외교를 우선하지만 한계가 있으면 다른 수단을 쓴다.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44시간째 마지막 통첩이 전달됐습니다. 현지 정부한테요. 4시간 안에 구출 작전 시작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선택하세요. 협력할 건가요? 아니면 방관할 건가요? 현지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6시간, 47시간. 답이 없었어요. 현지 정부는 끝까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48시간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입하세요. 우리 국민을 데려오세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어요. 특수부대 투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에 있었어요. 대통령이 서명하는 걸 봤습니다. 작전 승인서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들었어요. 출동하세요.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특수부대 30명이 탑승했어요.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해외 작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요. 장비도 최신이었어요. 야간 투시경, 무음 무기, 통신 장비.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330명을 구출한다는 게요. 30명으로요. 10대 1이에요. 게다가 적의 영역이에요. 현지 지리도 모르고요. 위험천만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실시간 상황이 중계될 거래요.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참관인으로 초대됐어요. 30년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새벽 귀환이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인질 330명 전원 구출, 사상자 제로, 작전 시간 6시간 이내. 야심찬 목표였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휘관이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요. 2011년 1월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호를 납치했어요.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해적들은 중무장했어요. 로켓포까지 있었습니다. 선박은 공해상이었고요. 구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세계 언론이 비관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특수부대 청해부대가 투입됐어요. 새벽 작전이었습니다. 조용히 접근했어요. 헬기로 선박에 진입했습니다. 15분 만에 제압했어요.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인질 전원 무사 구출.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대요. 미국 네이비실도 칭찬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고요.
사상자 없이 전원 구출한 건 교과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작전 이후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을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요. 필요하면 행동하는 나라였습니다. 불문율이 생겼어요. 한국인은 건드리지 마라. 해적들 사이에서 퍼진 말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아덴만 여명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30명 구출, 어렵지만 가능해요. 우리는 해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인터폴에 갓 들어갔을 때요. 한국은 약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민이 문제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어요. 외교적으로 부탁만 했죠. 실제로 구출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했어요. 아덴만 여명 이후 특히요. 한국이 강해졌습니다. 경제력도 커졌고요. 군사력도 발전했어요. 무엇보다 의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법률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이번 작전의 법적 근거는 자위적 긴급 피난입니다. 유엔 헌장 51조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현지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인정했어요. 주권 침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당성이 있어요. 330명이 납치됐고요. 48시간 안에 이송될 위기였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했어요. 현지 정부는 비협조적이었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선례도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에서 인질 구출 시도한 경우 이스라엘이 우간다에서 자국민 구출한 엔테베 작전. 모두 자위적 긴급 피난으로 정당화됐습니다. 논란은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결국 인정했어요. 한국도 같은 논리예요. 전문가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어요. 그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준비됐어요. 당당하게 주장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준비했구나. 법적 근거, 국제선례, 정당성 확보. 모든 걸 다 고려했어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목표 지점이요. 도시 외곽 폐공장 지대였어요.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인질 위치요. 파란 점들도 보였어요. 특수부대 진입 경로였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갈 거래요. 작전 시나리오가 설명됐습니다. 1단계 무음 침투. 경비 무력화. 2단계 건물 진입. 인질 위치 확인. 3단계 신속 구출. 차량 이동. 4단계 안전지대 도착. 수송기 탑승. 각 단계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총 6시간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도 분석됐습니다. 적 병력 추정 50명에서 100명. 무장 수준 소총 및 기관총. 건물 구조 복잡. 인질 분산 가능성. 현지 경찰 개입 위험. 모든 변수가 고려됐어요. 대응 방안도 준비됐습니다. 각 위험 요소마다 플랜 B가 있었어요. 적 병력이 많으면 추가 지원 투입, 건물 복잡하면 드론 정찰 병행, 경찰 개입하면 외교 채널 즉시 가동.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따졌어요.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지휘관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증명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모두가 일어났어요. 숙연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렇게 당당해졌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특수부대 현지 도착. 작전 개시 30분 전.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330명 구출 작전이요. 성공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0분, 20분, 10분.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곧 역사가 만들어질 거였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스크린에 야간 투시경 영상이 떴어요. 녹색 화면이었습니다. 특수부 대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km였어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는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빨랐습니다. 건물이 보였어요. 폐공장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요.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스캔했습니다. 건물 안에 열 반응이 보였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았어요. 200명 넘게 보였습니다. 1층에 집중돼 있었어요. 경비는 15명쯤 됐습니다. 무장하고 있었어요. 소총이 보였습니다. 팀장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3팀으로 나뉘었어요. 각 팀이 다른 방향에서 진입할 거였습니다. 가 팀은 정문, 나 팀은 측면, 다 팀은 후면. 동시 진입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섬광탄이었어요. 경비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특수부대가 돌입했어요.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경비들이 쓰러졌어요. 총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음무기였거든요. 조용했어요. 1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인질이 없었습니다. 열 반응은 분명 200명 넘게 나왔는데요. 사람이 안 보였어요.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인질이 없어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건물 밖에서였어요. 포위당한 거였습니다. 적들이 숨어 있었어요. 주변 건물에서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열 반응은 미끼였습니다. 난방장치나 불을 피워놓은 거였어요. 특수부대가 엄폐했습니다. 응사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위됐거든요. 적은 50명 넘게 보였어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팀장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재배치 필요해요. 인질 위치 재탐색 요청합니다. 브리핑룸이 긴장했습니다. 작전이 막혔어요. 첫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하세요. 안전거리 확보 후 재집결하세요. 특수부대가 연막탄을 터뜨렸어요.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후퇴했어요. 3km 떨어진 지점에 재집결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요. 남은 시간은 5시간뿐이었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어요. 국정원에서 긴급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위성사진 재분석 결과 진짜 인질 위치는 다른 곳일 수 있대요. 폐공장 지대 안쪽 지하시설이 있을 거래요. 오래된 공장들은 폐수 처리를 위해 지하수로가 있었거든요. 거기 숨겨놨을 가능성이 높대요. 현지 협력망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10년 전 공장 도면이었어요. 지하 구조도가 있었습니다. 복잡했어요. 미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있었어요. 외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폐수로 입구요. 팀장이 결정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우회 경로로요. 적들이 모르는 길이에요. 도면을 따라가면 공장 중심부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 인질이 있을 겁니다. 위험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특수부대가 이동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요. 폐수로 입구를 찾았어요.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끊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오래된 폐수 냄새였어요. 야간 투시경을 켰습니다. 녹색 빛이 수로를 비췄어요. 좁았습니다. 한 명씩 기어가야 했어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차갑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임무가 우선이었습니다. 30분간 기어갔습니다. 힘들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탁했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도면을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왼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도면대로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서였어요. 발소리였습니다. 경비들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특수부대가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지하수로가 넓어졌습니다. 서서 걸을 수 있었어요. 앞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도면상 공장 중심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팀장이 수신호를 보냈어요. 조심해서 올라가라고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철문이 있었어요. 귀를 댔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인질들이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요. 팀장이 열화상 카메라로 문 너머를 스캔했습니다. 열 반응이 엄청났어요. 200명 넘게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요. 경비는 10명쯤 보였습니다. 문 앞에 둘, 안쪽에 8명이요. 작전을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즉시 섬광탄 투척, 경비 제압, 인질 확보. 빠르게 해야 했어요. 경보가 울리면 적들이 몰려올 테니까요. 신속함이 핵심이었습니다. 팀장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문을 찼어요.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어요. 눈부신 빛이 퍼졌습니다. 경비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특수부대가 돌입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짧았어요. 경비들이 쓰러졌습니다. 제압 완료였어요. 방 안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한 대원이 부상했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어깨였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고요.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지혈했습니다. 그때 다른 대원이 저를 밀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요. 현장에 있던 민간 분석관을요. 저와 같은 역할로 파견된 사람이었어요. 총알이 날아왔거든요. 적 한 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대원이 대신 맞았어요. 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줬어요. 대원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임무니까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출혈이 심했어요. 응급처치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대원이 지혈했어요. 들것에 실었습니다. 인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다고요? 구조됐다고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정말 한국군이에요? 구하러 온 거예요?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데리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어요. 330명을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눈치챈 겁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포위될 위험이 있었어요.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분산 이동합니다. 5개조로 나눠요. 각 조가 다른 경로로 탈출해요. 집결지는 도시 외곽 헬기 착륙 지점. 1시간 안에 도착하세요. 인질들을 조별로 배정했습니다. 대원들이 인솔했어요. 저는 브리핑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성공할까요? 330명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적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위험천만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는 침착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1조가 먼저 탈출했습니다. 인질 60명과 함께요. 2조가 뒤따랐어요. 70명이요. 3조, 4조, 5조. 모두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적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디로 쫓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5방향으로 흩어졌거든요. 병력을 나눠야 했어요. 그래서 추격이 약해졌습니다. 특수부대의 작전이었어요. 분산 탈출로 적을 교란하는 거요. 헬기 착륙 지점에 1조가 도착했습니다. 45분 만이었어요. 빨랐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질들이 탑승했습니다. 이륙했어요.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2조도 도착했습니다. 3조, 4조. 하나씩 도착하고 있었어요.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5조만 남았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브리핑룸이 긴장했어요. 10분 후 연락이 왔습니다. 5조였어요. 적과 교전 중이래요. 인질 중 다친 사람이 있대요. 이동이 느려졌습니다. 적들이 따라잡고 있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지원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4조에서 대원 5명이 되돌아갔어요. 5조를 지원하러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했어요. 하지만 특수부대가 밀어붙였습니다. 적을 제압했어요. 5조가 헬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모두 탑승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어요. 작전 완료였습니다. 330명 전원 구출. 사상자는 부상자 3분이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헬기가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국경 너머였어요. 협조국가 영토였습니다. 거기서 수송기를 탈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인질들이 울고 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헬기 안 카메라요. 젊은 청년들이 보였어요. 20대, 30대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한 청년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릴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더 말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의지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옹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구조됐다는 감격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1시간 후면 수송기 타요.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집이요. 한국이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1시간 후 수송기 착륙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비행장이었어요. 협조국가가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기였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어요. 인질들이 내렸습니다. 헬기에서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군 의무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체크를 했어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 15명이었습니다. 즉시 치료받았어요. 나머지는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안에는 의자가 줄지어 있었어요. 담요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도 있었어요. 컵라면, 김밥, 주스.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청년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이래요. 컵라면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대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한 여성이 군 의무관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안전한 거죠? 의무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했어요. 비행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납치됐을 때부터요. 이제야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잠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다가갔어요. 못 주무세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꿈 같아요. 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해해요. 힘드셨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납치됐을 때요. 어둡고 더러운 방에 갇혔어요. 먹을 것도 거의 안 줬어요. 때리기도 했고요. 매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소문이 돌았대요. 한국이 찾고 있다고요. 구하러 온다고요. 처음엔 안 믿었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찾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계속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이었대요. 문이 박살났어요. 섬광탄이 터졌고요. 군인들이 들어왔대요. 한국군이었습니다. 한 군인이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렸을 때 청년은 울었대요. 정말 왔구나. 한국이 우릴 포기하지 않았구나.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국민인데요. 어떻게 포기해요? 끝까지 찾아요. 어디 있든요. 청년이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른 청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원봉사 왔었대요.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러요. 꿈이 교사였대요. 아이들을 좋아했고요. 그런데 길에서 납치됐대요. 차에 끌려갔고요. 정신 차리니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무서웠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부모님 생각이 났고요. 친구들도 떠올랐대요.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왔어요. 한국군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대요. 여성도 말했습니다. 자기는 워킹 홀리데이 중이었대요. 현지 카페에서 일했어요.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여행 경비로요. 그런데 퇴근길에 납치됐어요. 여러 명이 덮쳤대요. 비명도 못 질렀고요. 방에 갇혔을 때 절망했대요. 다시는 가족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지 못한 게 후회됐대요. 사랑한다고 말 못한 게요. 그런데 군인들이 왔어요. 문을 열고요. 한 군인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여성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대요. 소상공인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작은 식당을 했대요. 한식당이요. 장사가 잘 됐대요. 현지인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폐업 강요를 받았어요. 조직이었습니다. 돈을 내라고 협박했어요. 거절했더니 납치했대요. 자기만 걱정이 아니었대요. 가족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이요.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했대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구출해줬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 울었대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요. 그 말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대요. 두려움을 안도로 바꿨고요. 죽음을 삶으로 바꿨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국가가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찾았다는 거요. 어디 있든 구하러 온다는 거였어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였습니다. 청년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목숨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중계로요.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지킨 경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경우요.
48시간 만에 330명 전원 구출한 경우요. 옆에 있던 국정원 차장도 울고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도요. 국방부 장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던걸요. 30년 경력에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의지로요. 집요함으로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요. 외교, 국정원, 경찰, 국방. 모든 부처가 하나로 움직였어요. 48시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수송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 영공입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환영합니다. 집으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어요. 울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산, 강, 도시.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집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창에 얼굴을 붙였어요. 한국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로 이동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입국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가족한테로요. 포옹했어요.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았어요. 어머니와 딸이 울었습니다. 부부가 제외했어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눈물바다였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반복해서 말했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입국장 한쪽에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웅들.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청년들이 그걸 봤어요. 영웅이래요. 우리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영웅은 우릴 구한 분들이에요. 특수부대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영웅이라는 걸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믿었으니까요. 끝까지요. 저는 브리핑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요. 끝까지 찾는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입국장 풍경은 계속됐습니다. 330명이 가족과 재회하고 있었어요.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포옹과 환호가 이어졌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20대 여성이었어요. 할아버지.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야. 매일 기도했단다. 무사히 돌아오라고. 하늘이 들어줬구나.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요. 아들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꿈이 아니지? 아들이 웃었어요. 진짜예요. 저예요. 부부가 재회했습니다. 남편이 워킹 홀리데이 중 납치됐었어요. 아내가 한국에 남아 애타게 기다렸었죠. 서로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껴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친구들도 모였습니다. 함께 자원봉사 갔다가 납치됐던 대학생들이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각자 가족과 재회한 후 다시 모였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같이 웃고 울었어요.
입국장 한쪽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직접 공항에 나온 겁니다. 이례적이었어요.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찾겠다는 약속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다른 건 다 부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걸 오늘 다시 증명했습니다. 48시간이 걸렸어요.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외교, 국정원, 경찰, 국방. 모든 부처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해외 협력망도 총동원했습니다. 특수부대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어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우리 국민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찾아갈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기자들도 박수쳤어요. 입국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마디 해도 될까요? 대통령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자원봉사 갔다가 납치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한국에 못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왔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청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국가가 뭔지요? 국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대한민국은 실천했어요. 우리를 구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청년도 나왔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성이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중이었대요. 저는 외국에서 일하며 한국을 잊고 살았어요.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세계가 더 크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여성이 말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알았어요. 330명을 48시간 만에 구출하는 나라예요. 외교, 군사, 모든 걸 동원하는 나라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이라는 게요. 소상공인도 발언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장사했어요. 한식당이요. 잘 됐어요. 하지만 조직한테 납치됐어요. 가족 생각에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구해줬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까지요.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소상공인이 물었어요. 군사력이 세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경제가 커서도 아니고요. 국민을 지켜서 선진국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서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더 크게요. 청년들이 일어나 대통령한테 인사했어요. 대통령도 박수로 답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어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국장 밖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요. 환영하러 온 거였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꽃다발을 건넸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청년들이 놀랐어요.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를요? 당연하죠. 한 시민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가족이에요. 한국 국민이잖아요.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또 위험하면 한국이 또 갈 거예요. 믿으세요. 청년들이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국가가 지켜줬고 국민이 환영했어요. 자기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공항 2층 카페에서요. 커피를 마시며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어요.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요. 30년간 저는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인터폴에서 일하며요. 강대국도 봤고 약소국도 봤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나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요. 과거 한국은 약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해외에서 국민이 문제 생기면 속수무책이었어요. 외교적으로 부탁만 했죠. 대부분 실패했어요. 하지만 변했어요. 강해졌습니다. 의지가 생겼어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11년이요. 그때부터 한국은 달라졌어요. 국민을 직접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외교도 강화했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330명 48시간 구출. 역사상 유례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규모도 컸고 속도도 빨랐어요. 성공률 100%였습니다. 전원 구출이요. 사상자 최소화요. 완벽했어요. 세계가 놀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의지로 보면 거대한 나라였어요. 국민을 향한 책임감으로 보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마지막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였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손자가 울었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구나. 국민을 지키는 거요. 한 명 한 명을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끝까지 찾는 거요. 그게 진짜 국가예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공항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국가를 믿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위험해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구출 작전이 화제가 됐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두 한국을 다뤘습니다. 기적의 구출, 48시간의 기적, 한국의 의지. 헤드라인이었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주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현지 정부가 항의했었어요. 사전 통보 없이 군대를 보냈다고요. 한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48시간 동안 20건의 공문을 보냈어요. 인터폴, 아세안폴, 유로폴 공조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부족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국제법상 정당합니다.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자위적 긴급 피난 조항이요. UN 헌장 51조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 권리가 있어요. 현지 정부가 무능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직접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선례도 많아요. 엔테베 작전, 이란 인질 구출 시도. 모두 인정받았어요. 미국 대표가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정당했어요. 330명이 위험에 처했고요. 현지 정부는 방치했어요. 한국은 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영국 대표도 동의했어요. 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한국은 그 의무를 다했어요.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상자도 최소화했고요. 모범적인 작전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칭찬했습니다. 48시간 만에 330명 구출은 전례가 없어요. 외교와 군사를 완벽하게 조율했어요. 국제공조도 활용했고요. 한국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중국 대표도 인정했어요. 비록 절차상 논란은 있지만 결과는 인정해야 해요. 전원 구출, 사상자 최소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국의 의지를 존중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교훈을 줘요.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작전을 인정하느냐는 거였어요. 결과는 찬성 13, 기권 2, 반대 0이었습니다. 압도적 지지였어요. 한국이 정당하다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겁니다. 그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48시간 만에 구출했는지요? 어떤 시스템을 썼는지요? 외교와 군사를 어떻게 조율했는지요?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국민 보호 전담부를 신설했어요. 한국처럼요. 외교부, 정보기관, 경찰, 군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조직이요. 긴급 상황 시 즉시 가동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태국이 처음이었어요. 해외 안전 대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24시간 가동이요. 자국민이 해외에서 문제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거였어요.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대요. 베트남도 따라했습니다. 국민보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정부 부처 합동이었습니다. 정기 훈련도 시작했어요. 분기마다 모의 훈련을 하는 거요. 한국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려고요. 필리핀도 변했어요. 해외 국민 구조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정리한 거요. 1단계는 외교, 2단계는 정보 수집, 3단계는 군사작전 검토. 명확한 절차였어요. 한국 모델 그대로였습니다. 유럽도 주목했습니다. 독일이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의 신속 대응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무엇이 성공 요인이었는지 파악한 거요. 첫째는 부처 간 협력, 둘째는 명확한 목표, 셋째는 단호한 의지. 그렇게 결론 냈어요. 프랑스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민 보호와 국가 책임이라는 주제였어요. 한국 사례가 메인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초청했어요.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계획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영국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교만으로 안 되면 다른 수단도 검토하겠다고요. 한국처럼요. 필요하면 군사작전도 고려한다고 명시했어요. 국제기구도 움직였습니다. 인터폴이 긴급 공조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한국 사례를 보고 깨달았대요. 신속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걸요. 24시간 이내 대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유엔도 권고안을 냈어요. 회원국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긍정적 선례로 제시했어요. 적극적 보호 조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학계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48시간 구출 작전이요. 정책학 교재에 실렸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를 통합 운영한 모범 사례래요. 옥스퍼드 대학도 논문을 냈어요. 원 오브젝티브 매니 툴스. 하나의 목표, 여러 도구라는 뜻이요. 한국이 쓴 전략이었습니다. 국민 구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요. 효과적이었대요. MIT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신속 의사결정 구조를 연구했어요. 어떻게 48시간 만에 모든 걸 결정하고 실행했는지요. 비결은 명확한 권한 위임과 신속한 보고 체계였대요. 관료주의를 최소화한 거요. 그 결과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국제범죄조직 사이에서요. 한국인은 건드리지 마라. 한국은 끝까지 추적한다. 반드시 구출한다. 보복도 한다. 그런 인식이 퍼졌어요.
실제로 납치 시도가 줄었습니다. 통계가 증명했어요. 작전 이전 1년간 한국인 대상 범죄가 120건이었어요. 작전 이후 1년간은 30건으로 줄었습니다. 75% 감소요. 놀라운 효과였어요. 왜 그럴까요? 범죄자들이 두려워한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지를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330명을 48시간 만에 구출한 나라예요. 그 능력과 의지가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은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해준다고요. 한국처럼 신속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대요. 한국이 부러웠대요. 해외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요. 여권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 정부는 우릴 지켜줘. 어디서든 찾아와. 자신감이 넘쳤어요. 유학생들도 안심했습니다. 뭔가 있어도 한국이 구해줄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증명됐으니까요. 330명을 구출한 걸로요. 해외 취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있으니까요. 문제 생기면 도와줄 거니까요.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어요. 한 번의 작전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국제 질서를 바꿨어요.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요. 범죄를 억제했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이게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요. 의지의 힘이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요. 그게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30년 전 한국은 약했습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문제 생겨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하지만 변했어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범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배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3개월 후 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종합 대책이었어요. 이번 작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요. 첫 번째는 법제화였습니다. 신속 공조 절차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해외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 명시했습니다. 부처별 역할도 정했어요. 외교부는 초기 대응, 국정원은 정보 수집, 경찰은 수사 협조, 국방부는 구출 작전. 명확했어요. 시간도 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6시간 이내 합동 TF 소집, 12시간 이내 초기 대응 계획 수립, 24시간 이내 국제 공조 요청 발송, 48시간 이내 구출 작전 개시 검토. 단계별 시간표였어요. 두 번째는 현지 대사관 강화였습니다. 긴급 대응셀을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대사관마다 전담팀이 있어요. 외교관, 무관, 영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예요. 긴급 상황 시 즉시 움직여요. 장비도 보강됐습니다. 위성 전화, 암호 통신 장비, 긴급 차량. 모두 갖췄어요. 현지 협력망도 확대했습니다. 경찰, 정보기관, 민간업체.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외 여행자나 체류자를 위한 거예요.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세이프 코리아였어요. 다운로드하면 위치가 자동 등록돼요. 긴급 상황 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위험 지역 알림도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여행 금지 지역, 주의 지역, 일반 지역. 색깔로 구분됩니다. 빨강은 절대 가지 마세요. 노랑은 조심하세요. 초록은 안전해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긴급 연락 기능도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사관에 신호가 가요. 위치도 자동 전송돼요. 구조 요청인 거죠. 즉시 대응팀이 움직입니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네 번째는 훈련 일상화였습니다. 분기마다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납치됐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습하는 거죠. 국제 합동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협력 국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국가들이요.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같이 훈련해요. 실전처럼요. 공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특수부대 훈련도 강화됐어요. 해외 구출 작전 전문 과정이 생겼습니다. 1년에 2번 실시해요. 다양한 환경을 가정합니다. 정글, 사막, 도시, 산악. 모든 지형에서 훈련해요. 언제 어디서든 작전 가능하게요. 5번째는 국제 협력 강화였습니다. 양자 협정을 많이 맺었어요. 자국민 보호 공조 협정이요. 상호 지원하는 거죠. 한국 국민이 그 나라에서 문제 생기면 도와주고 반대로 그 나라 국민이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가 도와주고요. 현재 30개국과 체결했습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다양한 지역이에요. 계속 확대 중입니다. 목표는 50개국이래요. 글로벌 안전망을 만드는 거죠. 정보 공유도 활발해졌습니다. 인터폴, 아세안폴, 유로폴. 모든 기구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아요. 범죄 조직 동향, 위험 지역 정보, 납치 패턴. 다 공유합니다. 예방이 가능해졌어요. 6번째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심리 치료를 제공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요. 회복될 때까지요. 취업 지원도 해요. 납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거든요. 정부가 연결해줘요. 기업들이 협조해요. 우선 채용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법률 지원도 있어요. 납치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를 연결해줘요. 무료로요.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7번째는 예방 활동이었습니다. 해외 안전 교육을 강화했어요. 출국 전에 받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위험 지역 정보, 대응 요령, 긴급 연락처. 다 알려줘요. 현지 한인회와도 협력해요.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요. 서로 연락망을 만들어요. 누가 사라지면 바로 알 수 있게요. 공동체 안전망인 거죠. 기업들도 참여합니다. 해외 주재원 파견 전에 안전 교육 의무화했어요.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직원 안전을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따라하면 돼요. 8번째는 기술 활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했어요. 위험 예측 시스템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요. 어느 지역이 위험해지는지 미리 파악하는 거죠. 조기 경보가 가능해요. 드론도 활용합니다. 수색 작전에 투입돼요.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밤에도 작전 가능해요.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성도 씁니다. 한국 정찰 위성이요. 실시간으로 지상을 감시해요. 의심 지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작전 성공률도 올라갔고요. 마지막은 예산 확보였습니다. 해외 국민 보호 예산을 3배 늘렸어요. 장비 구입, 인력 충원, 훈련 실시. 모든 데 쓰여요. 아끼지 않는 겁니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감탄했어요. 한국이 제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요. 이번 작전의 성공을 일상화하는 거였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거요. 한 번이 아니라 매번요. 언제나요. 한국이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인터폴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약했어요.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도 작았고요. 하지만 변했어요. 이제는 모범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배우는 나라예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63살이에요. 33년 근무했어요. 긴 시간이었죠. 많은 걸 봤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하지만 이번 작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희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진짜로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330명이 돌아왔습니다. 48시간 만에요. 전원이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기적이었어요. 의지의 결과였고요.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국 국민이 어디서 위험에 처하든 구하러 갈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후배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 시스템을 지켜달라고요. 계속 발전시켜달라고요. 국민을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자랑스러운 유산이에요. 물려줄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세요. 어디 계시든요. 대한민국이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건 정부의 약속이 아니에요. 국가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지켜질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킨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함께 있습니다. 항상요.